자, 21년도 지방지 7급 헌법 기출해설 특강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 보신 분들 이제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결과 있어가지고 이제 다음번에는 뭐 제 얼굴 이제 안 보고 이제 무난하게 합격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다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출문제 전체적으로 정리해가지고 다음 시험에 필히 정리하고 들어가셔야 되죠. 자, 전체적으로 총평을 좀 하면 지난번 시험보다는 난이도가 좀 올라갔다고 평가가 돼요. 그러니까 직전에 있었던 국가직 7급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국가직 7급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 전년도 시험보다 난이도를 확실히 올렸거든요. 그래서 출제가 안 됐던 판례들을 상당 부분 깔아버리고 기존에 출제됐던 판례들에서도 이제 전형적인 멘트보다는 이제 판결문에서 좀 구체적인 내용 같은 걸 뽑아서 이제 출제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난이도를 확실히 좀 올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직 2번 7급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직 올해 국가직 7급만큼 난이도를 갑자기 확 올리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에 좀 출제 안 됐던 판례 부분에서 많이 냈었고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난이도는 전년도 시험보다는 약간 이제 올라갔다고 평가가 돼요. 그래서 기존에 막 이제 기출문제만 막 돌려가지고 들어가신 분들은 약간 몇몇 문제 상당 부분 좀 이제 고민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었을 거라고 이제 예상은 됩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뭐 이제 커트라인이 확 이제 떨어지거나 하진 않는 게 결국 뭐야 사지선다를 우리가 푸는 거기 때문에 한두 지문이 좀 어렵게 출제된다 하더라도 이제 상대적으로 정답을 맞추는 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답률 자체가 그렇게까지 막 떨어질 만한 문제는 또 크게 안 보여가지고 커트라인이 확 떨어지고 하질 않겠지만 전체적인 난이도는 이제 점점 올라가고 있고 이게 지금 국가직도 그렇고 지방직도 그렇고 올해 이렇게 시험 난이도를 약간 계단식 한번 끌어올렸기 때문에 한 번 올린 난이도를 다음 시험에 이제 떨어뜨린 경우는 정말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험부터 좀 더 이제 어렵게 공부를 해가지고 준비를 하겠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문제 해설로 들어가죠. 자,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전체적인 문제풀이 각이고 하면 이제 지문 하나씩 전부 다 해가지고 꼼꼼하게 하는 식으로 해서 한 회차당 거의 한 2시간 이렇게 잡고도 보거든요. 지금 기출해설 특강이고 한 타임 만에 좀 짧게 끝내는 거기 때문에 약간 정답 지문 위주로 볼 거고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복습하실 때는 정답 지문만 보는 게 아니라 정답 외 지문도 다 이제 혼자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혼자서 정리할 수 있을 정도로 해설 사지선다 보시면 정답 지문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지문에 해당하는 해설 판례랑 규정 같은 경우도 다 자세하게 집어넣어 놓고 판례 같은 경우도 밑줄 표시랑 다 해가지고 키워드랑 문장 표시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강 딱 1시간 만에 간단히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복습 시간 충분히 잡으셔가지고 나머지 지문까지도 혼자서 해설 다 달아놓은 거 가지고 정리는 꼭 하셔야 돼요. 자, 1번부터 바로 가죠. 자, 국제질서 관련해가지고요. 자, 동그라미 1번은 기존에 나왔던 거는 그냥 서면주의 원칙만 나왔었는데 예외적으로 구두어비가 가능하다는 지문이 나왔죠. 그래서 기존의 기출문제 생각하면 약간 헷갈릴 수 있었는데 동그라미 2번 지문 같은 경우는 거의 그냥 상식으로 풀어도 틀린 지문인 거죠. 그래서 2번 지문이 확실히 틀렸기 때문에 정답 맞추는 데는 뭐 크게 지장 없었을 겁니다. 동그라미 3번 같은 경우는 헌법 규정 내용 그대로 나온 거고요. 동그라미 4번 같은 경우도 그냥 무난하게 풀 수 있었던 기존 기출 지문인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바로 가죠. 자, 민주주의 관련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 지문 같은 경우도 뭐 판례에서 나온 지문이긴 한데 뭐 이런 것도 그냥 민주주의의 개념 뭐 이를 추상적으로 이해한 거 가지고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거고요. 자, 동그라미 4번 보시면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그라미 2번하고 동그라미 3번. 뭐 3번도 너무 당연한 거고 결국 이제 2번하고 4번하고 고민하는 건데 2번 지문도 너무 뻔하고 동그라미 4번 같은 경우는 뭐예요? 행정부의 통상적인 처분으로 정당 해산하는 건 당연히 안 되죠. 기존에 이제 헌정사적으로 뭐 사건이 있었다 하더라도 현행헌법 제도로 오면 당연히 우리는 헌법재판 배우고 하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에 의해서만 그것도 중대한 위반 이런 거 있어야 되는 거죠. 할 수 있고 행정부의 처분으로는 해상 결정할 수 없다. 당연한 겁니다. 4번이 정답인 거고요. 자, 3번으로 바로 가셔가지고요. 자, 뭐 동그라미 1번 중 맨날 나오던 거고요. 자, 동그라미 2번도 기존에 중요하게 기출됐고 중요하게 다뤘던 판례에서 그대로 나온 거죠. 자, 그래서 헌법 전문 3.1운동 이 표현에서보다 특정인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해야 될 헌법상 의무까지 구체적 자기 의무까지 도출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 부분 틀린 거는 이제 바로 체크할 수 있겠죠. 자, 동그라미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헌정사에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물어본 지문인 거고 동그라미 4번 같은 경우는 헌정사에서도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정리 안 하고 이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 4번 지문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긴가민가 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뭐 우리는 결국 사지선다에서 정답을 맞추는 문제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2번 보면 바로 틀린 지문 되는 거고 나머지 1번, 3번은 당연히 맞고 4번은 좀 아리까리하지만 2번이 확실히 틀렸으니까 정답 맞추고 넘어가는 식으로 이제 넘어가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도 평가했듯이 전체적인 난이도가 올라갔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커트라인을 떨어뜨리는
정도의 난이도 상승까지는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어렵게 됐고 이제 판례공을 좀 꼼꼼해야지. 이런 것들이 한두 개 그냥 헷갈리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맞추고 넘어가지만 너무 이렇게 헷갈리는 질문이 많이 나오면 이제 시험장에서 당황하기도 하고 이제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좀 더 이제 차근차근 열심히 하셔야죠. 자, 그다음에 4번 문제로 가셔 가지고요. 자, 동그라미 1번 의무교육 무상성 관련 판례는 여러 번 나왔었죠. 자,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세요. 자, 지문 그대로 두 번째 줄 보시면 자신의 교육 환경을 최상 또는 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타인의 교육시설 참여 기회를 제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하진 않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해설로 가셔가지고 맞는 판례 지문 한번 쭉 보죠. 자, 교육을 받을 권리는 자, 이러이런 없도록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골고루 주어지게끔 필요한 이런 의무를 부과하고요. 자, 근데 이제 역접이죠. 교육받을 권리는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이러이런 특정 교육제도 과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자신이 이수한 교육과정을 유사한 어쩌고 동등하게 평가할 것을 인정할 요구할 더더욱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도 좀 추가로 체크해 두시는 거예요. 한번 기출이 된 판례니까. 교육에 대한 기회균등 보장이 교육 과정에 대한 동등한 평가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그냥 한 지문으로 딱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지문 한번 보세요. 자, 역시 이것도 밑에 맞는 판례 표현을 좀 보죠. 자, 수시 모집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에게 수학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받을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바로 박탈하는 것. 그러니까 수시 모집을 응시함에 있어가지고 검정고시 통과자도 검정고시로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딴 사람들에 대한 차별 취급인 거죠. 그래서 합리적인 이유 있는 차별 취급인지에 대해서 평등권 침해를 인정한 판례가 됩니다. 그 뒤에 결론까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동그라미 4번인의 밑줄 부분 두 번째 줄 보시면 자, 국민이 직접 실질적 평등 교육을 위한 교육비를 청구할 권리까지 도출할 수는 없다고 하는 거죠. 이 표현도 가볍게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1번 지문 딱 맞다 해가지고요. 그래서 뭐 나머지가 좀 헷갈렸더라도 1번 지문 워낙 이제 기존에 나왔던 지문이라서 바로 맞출 수 있었을 겁니다. 자, 6페이지 이제 5번으로 가셔가지고요. 자, 동그라미 1번 개별 사건 법률 뭐 처벌적 법률의 위헌성. 개별 사건 법률이라는 사정만으로 바로 위헌하는 거 아니고 역시 과잉금지 원칙, 평등권 위배 평등권 차별 취급의 합리성 같은 거 심사해가지고 구체적으로 판단한다고 결론인 거죠. 자, 동그라미 4번입니다. 평등원칙 위반 관련해가지고 결론 정리하는 판례인 거죠. 역시 4번 결론이, 그러니까 개별 판례를 몰라가지고 4번 결론이 좀 헷갈렸다 하더라도 1번, 2번, 3번이 기존부터 언급되던 판례고, 특히 3번 같은 경우는 최신 판례에 나왔던 거죠. 최신 판례긴 한데 그 표현 자체는 일반적으로 기존 판례 책임주의, 형벌과 책임의 비례원칙 관련해가지고 출제됐던 판례라서 1, 2, 3번이 맞으니까 4번이 틀리겠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소거법으로도 좀 풀 수 있는 문제가 돼요. 그리고 역시 한번 이제 기출됐으니까 동그라미 4번은 이제 결론도 체크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8페이지 6번으로 갑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자주 나오죠. 피심 재판, 다른 말로 국민 참여 재판 받을 권리죠. 그래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부속법률 정리도 하고 있잖아요. 자, 하지만 이는 법률상 권리에 불과한 거고 헌법상 기본권성까지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게 일관된 판례 태도인 거죠. 여러 번 나왔었고요. 자, 동그라미 2번. 자, 자주 나왔던 판례죠. DNA 감식 시료 채취영장 발부 과정에서 적법 절차 보장 관련해가지고 나왔던 판례니까 그 밑에 판례 보시면서 결론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동그라미 2번 그 해설로 가셔가지고요. 자, 끝에 두 줄 한번 보세요. 이 사건 영장 절차 조항, 어떤 절차 조항? 그 대상이 지금 동그라미 2번 지문에 써 있는 거죠. DNA 감식 시료 채취 영장 발부 과정에서 그 대상이 된 사람에게 의견을 먼저 사전에 제시할 절차를 보장하지 않는 게 재판 청구권 침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체크, 나름 최신 판례니까 확인해 두시고요. 자, 동그라미 3번 판례 같은 것들이 좀 생소할 수 있죠. 기존에 그렇게 자세히 자주 다루지 않던 판례거든요. 자, 그래서 해설로 한번 가보시면 맞는 걸로 보셔가지고요. 자, 9페이지 동그라미 3번으로 가셔가지고요. 자, 지문을 일단 좀 보고 가시면 지문이 이제 사실관계가 정리가 돼 있으니까 헌법 해석상 국회가 임명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공석이 발생한 경우에요. 자, 국회가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해야 할 구체적인 헌법상 자기 의무가 인정되냐요. 헌법상 자기 의무가 인정되면 그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자기에 대한 위헌 확인이 가능한 거죠. 자, 동그라미 3번 한번 보세요.
자, 대괄호 1번 쭉 보시면 재판 청구권의 내용,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 이런 것들 쫙 써 있고요. 자, 밑줄 부분 보시면 자, 피청구인이 선출하여 임명된 재판관 중 국회죠. 공석이 발생한 경우 국회는 공정한 헌법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서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 제하를 선출해야 할 구체적인 헌법상 자기 의무를 부담한다가 판례예요. 자, 그리고 이런 자기 의무가 인정되니까 이행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대한 위헌 청구가 가능한 거죠. 자, 그다음에 대괄호 2번까지 추가로 이제 아직 이번 문제에 나온 건 아니지만 다음 시험에 이 판례가 또 나올 것 같으면 대괄호 2번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대괄호 2번 부분까지 한번 읽어는 보셔야 됩니다. 자, 대괄호 2번 보시면 자, 헌법 명문 규정 해석상 국회가 공석인 자, 헌법상 의무까지는 있는데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간을 구체적으로 도출하긴 어렵다. 그래서 법적인 기간이 정해진 건 아니고 법에서 명시하는 기간 훈시 규정에 불과하다 뭐 뒤에 표현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끝에 그 세 줄 결론 보시면 자, 피청구인은 두 줄입니다. 상당한 기간 내 후임자를 선출해야 할 헌법상 자격.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 준수만 하면 딱 떨어져 가지고 며칠 몇 개월 이런 것까지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결론까지 추가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 판례 같은 경우는 뒤에서도 한번 다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판례 그 해설로 가셔가지고요. 자, 대법원이 곧바로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 관할해야 한다는 결론 도출되진 않고, 자, 모든 사건 다음 줄에 있죠. 상고심 재판 받을 권리를 의미하지도 않고요. 자, 끊어주시고 그 다음 문장 보세요. 심급제도죠. 자, 마지막 줄 입법 형성의 자유. 그러니까 3심으로 갈 건지 2심으로 갈 건지 심급제도 자체를 보장하는 이상, 단심으로 끝내지 않는 이상 3심으로 갈 건지 2심으로 갈 건지 이런 것들은 국회 입법, 법원조직법이라는 법률이 있는 거죠. 그래서 법률에서 결정한 사항이다 이렇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가셔가지고요. 청원법 그냥 부속법령 관련 나온 거죠. 그리고 청원 관련해가지고 국회법에도 청원 관련, 국회에 대한 청원 관련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청원법 지문 2개랑 국회법 지문 2개 나온 겁니다. 자, 동그라미 1번 그 해설 부분 보시면 청원법 3조죠.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이 자 1호의 국가기관, 2호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3호 있는 거죠.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개인, 사인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3호에 써있죠.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기관, 개인도 청원의 대상이 국가기관에 준해서 될 수 있다. 조문 그대로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조문 보시면 자, 청원의 내용이죠. 자, 피해구제. 자, 1, 2, 3, 4, 5 보시면 피해구제 되고요. 공무원 이런 행위에 대해서 시정이나 징계구도 가능하고 3호가 특이한 거였죠.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의 제정, 개정, 폐지에 대한 청원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4, 5 보시면 제도, 시설, 운영 대상도 가능하고요. 자, 5호의 기타 포괄 규정 있죠.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들이 예시에 불과하고 5호에 포섭되는 거면 다 된다는데 지금 지문에서는 3호 관련을 직접적으로 찍어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제 당연히 맞는 지문이죠. 자, 동그라미 3번은 국회법상 이제 국회에 청원이 접수됐을 때 절차 관련 규정이고요. 동그라미 4번 보시면 자, 해설로 가셔가지고요. 125조 1항 청원심사소위원회가 있고요. 동그라미 3항 보시면 소개받아서 한달했을 때 그 소개한 의원이 청원의 취지 설명할 의무, 요구가 있으면 해야 된다 조문도 있습니다. 나머지 조문들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또 그 4번의 125조 5항 보시면 청원이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내에 심사 결과 의장 보고음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 줄 보시면 연장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조문들도 한 번씩 읽어는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기출문제 정리할 때 너무 딱 정답에 대해 해당하는 조문만 딱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음번에 시험에 나오면 이 항은 직전에 나왔으니까 이 항을 또 낼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 위아래에 있는 항들이 좀 더 이제 중요하게 다음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항상 해설에도 이렇게 딱 그 해당 조문만 딱 끊어서 넣는 게 아니라 전체 규정을 웬만하면 집어넣는 게 전체 규정 자체의 중요도가 이제 다음 시험 준비할 때 올라가는 거니까 같이 공부하라고 해놓는 겁니다. 당연히 복습할 때 읽어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1페이지로 가셔가지고요. 8번에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선택한 임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하지 않죠. 그래서 위험지역인 출국 같은 거 제한도 하고요.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사생활 비밀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수입 액수 같은 경우는 객관적 자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강제 제출, 보고 의무 같은 거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3번 자주 나오죠. 그러니까 딴 거는 몰라도 3번은 그냥 바로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음란 표현도 뭐예요? 일단 표현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는 포함시키되 과잉금지 원칙에 따른 합헌적인 제한인지 위헌적인 침해인지 심사만 가능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역시 판례 그 해설로 가셔가지고 판례 맞는 걸로 한번 보시면, 자, 12페이지 동그라미 4번 한번 보세요. 자, 공무담임권 이런 거 다 포함되지만 두 번째 줄 있죠? 특정 장소 근무, 특정 보직받아 근무하는 공무수행의 자유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공무원 개인이 싫어하는 보직 발령을 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식까지 결론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페이지 9번으로 가셔가지고요. 자, 동그라미 1번은 재산권 제한, 그리고 그 사망의 정당한 보상 있죠? 그 관련해가지고 가장 기본되는 판례잖아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해설 부분 보시면, 자, 토지를 종래 목적 사용할 수 없거나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 이용 방법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제약은 토지 소유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 내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냥 과잉금지 원칙 침해 판단하면 되는 거고, 정당한 보상이 없다 그래가지고 바로 위헌 판단하고 이런 건 없는 건데, 그 반대 경우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다음 줄, 그러하지 아니한 제약인 거죠. 목적 사용 자체가 불가능한 제약은 손실을 완화하는 정당한 보상인 거죠. 보상적 조치가 있어야만 허용되는 거고요.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보상 자체가 없으면 바로 침해가 인정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정당한 보상과의 관계 문제, 그래서 뭐 경계이론, 분리이론 이런 이론적인까지 다 그냥 날려버리고 판례 태도, 판례 결론만 딱 정리하더라고 한 거죠. 자, 그다음에 나머지 지문들은 보시면 되고요. 자, 동그라미 4번입니다. 재산권 중에서도 토지 재산권은 제한의 정도가 높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해설로 한번 가보시면, 자, 첫 번째 줄에 써 있죠. 토지 재산권에 대하여는 강한 사회성 내지는 공공성으로 말미암아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더 강한 제한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물론 과잉금지 원칙 준수해야 된다 뒤에 써 있고요. 자, 그 중에서도 일반 토지가 아니라 농지예요. 그때 세 줄 보시면 농지의 사회성 공공성은 일반 토지보다도 더 강하니까 어떻게 돼요? 농지재산권 제한 입법에 대한 헌법 심사는 완화된 심사, 조금 더 완화된 심사로서 입법자의 입법 형성권의 영역이 더 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례도 중요 판례 잘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14페이지 10번으로 가셔가지고요. 자, 특별사면 동그라미 1번 지문, 법무부 장관이 심사 거쳐가지고 대통령한테 상신한다. 좋은 표현 그대로 나온 거죠. 자, 그리고 뭐 나머지들은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자, 동그라미 3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게 형사소송법 판례입니다. 그래서 특별사면 받았더라. 자, 특별사면의 효과가 뭐예요? 확정 판결, 유죄 확정 판결 정과는 그대로 살려둔 상태에서 집행만을 면하게 하니까 교도소에 갇혀 있는 애를 풀어주는 거에 불과해요. 그러면 당연히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가 있으면 살아있는 그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가 대법원 판례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건 형사소송법 공부하신 분들이 그 형소법 지식으로 그냥 맞추는 거고, 오히려 헌법만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헌법 판례인가 싶을 정도로 약간 좀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을 약간 보류해 두고, 자, 동그라미 4번 그리고 1번, 2번이 맞으니까 3번이 틀렸겠구나, 약간 그렇게라도 풀었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은 엄밀히 말하면 약간 형소법적으로 분류하는 게 맞는 판례긴 한데 사면 관련해가지고 좀 엮어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3번 지문 맞추는 게 좀 까다로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정도만 간단히 체크해 주세요. 너무 자세한 지식은 형소법이니까 형소법 공부하신 분들이 형소법 공부하고 푸는 거고, 헌법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기출이니까 그냥 결론 정도만 간단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5페이지 11번으로 가셔가지고요. 자, 동그라미 1번 중대한 법 위반 여러 번 나왔었죠. 자, 왜 동그라미 2번으로 가시면 2번 가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 세월호 관련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기출이 안 된 판례 부분을 좀 이제 뜯어가지고 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세월호 관련해가지고는 대통령의 자, 자기 의무까지, 행위 의무까지, 뭐 구조 의무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사유가 되지 않은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자, 네,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은 그냥 규정 그대로인 거죠. 그래서 3번이 바로 틀렸다라는 건 뭐 2번이 좀 헷갈렸더라도 바로 맞출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 해설로 가셔가지고 조문 한번 보세요. 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헌법 76조 1항 2항 있죠. 대통령의 국가기능과 관련해가지고 그냥 필히 끊어가지고 정리한다고 했죠.
여기 이제 계엄 선포까지 추가되는 거고요. 자, 동그라미 4번 같은 경우는 임기 만료 70일, 40일. 그리고 거리된 때, 사망한 때 이런 때는 60일. 그래서 날짜 그대로 이제 사유 맞춰가지고 정리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17페이지 12번으로 가셔가지고요. 자, 동그라미 2번. 직접 유임도 가능하다로 가는 거죠. 물론 전제는 구체적인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가지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4번은 그냥 조문 그대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밑에 해설 달아놓은 거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8페이지로 가셔가지고요. 13번 문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좀 풀 때 까다로운 거죠. 지문이 짧으니까 뭔가 더 쉬울 것 같은데, 이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영역에서는 내가 생각하기 더 많은 지문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자, 공권력 행사예요. 자, 68조 1항의 헌법재판,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되려면 공권력의 행사가 국민의 기본권이죠. 이 공권력 행사성 관련해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행정처분 등이 국민의 기본권을 건드려야 돼요. 근데 동그라미 1번 정부의 법률안 제출은 뭐야? 행정기관 사이, 국가기관 사이의 어떤 행위에 불과한 거지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니까 헌법소원 심판 대상기는 공권력 행사가 아닌 거고요. 동그라미 2번 상장 폐지 결정. 증권거래에서 상장 폐지하는 게 무슨 공권력 행사예요? 그냥 사기업의 행위에 불과한 거죠. 저희 동그라미 3번입니다. 한국방송공사, 이제 공법인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공법인의 행위니까 공권력의 행사성을 인정할 여지도 있는 건데, 이제 사원, 직원 채용하는 건 말 그대로 사기업의 성격, 일반 사기업도 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라는 게 판례 트던 거고요. 공권력 행사성을 인정해가지고 이제 본안 판단까지 가서 우리가 그 판례 정리했던 게 동그라미 4번인 거죠. 그래서 로스쿨인 거죠.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의 법학 적성시험 시행계획 공고는 공권력 행사성을 긍정해서 본안 판단까지 했던 게 헌법재판소 판례인 거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이 정답인 건 바로 맞출 수 있었을 겁니다. 자, 19페이지 14번도 좀 까다롭죠. 결국 이제 2개씩 해가지고 총 8개를 풀어야 되는 거니까. 자, 동그라미 1번으로 가셔가지고요. 헌법 개정안 발의하는 거. 자, 제적 과반수고요. 계엄 해제 요구도 제적 과반수가 되죠. 그래서 둘 다 이제 동일한 거고요. 자, 나머지들은 이제 맞춰가지고 읽어보시면 되죠. 역시 이런 것들은 해설로 가셔가지고 조문 달아놓은 거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자, 20페이지로 가셔가지고요. 자, 15번 한번 보세요. 자, 기억본 보시면 당연히 개별적 의사 가지고 이런 공법적인 권리 포기는 안 되겠죠. 당연히 틀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들은 이제 해설 가셔가지고 그냥 조문 정도 확인해 보시면 다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21페이지로 가셔가지고요. 자, 디귿번만 한번 보세요. 자, 국회법 29조에 따른 겸직 금지입니다. 자, 1항 본문 보세요. 국회의원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직은 겸직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거 말고 다른 직을 겸할 수는 없는데 단서가 있죠. 자, 1호. 공익목적의 명예직. 명예직이란 얘기는 보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2호.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원이 임명 위촉되도록 정한 직. 그리고 3호. 정당 내부직. 이런 것들은 겸직이 허용된다. 우리 이 예외를 정리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리을번으로 가셔가지고요. 영리 업무 종사 금지입니다. 자, 1항 보세요. 직무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업이 아닌 직업 외적인 업무 수행도 가능하잖아요. 업무 종사가 금지되는데 역시 단서가 중요하죠. 자, 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 건물 등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 업무, 월세 받는 정도는 할 수 있다요. 하는 경우로서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요. 자, 동그라미 2야 언제? 임기 개시 6개월 내에 휴업도 되고 폐업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22페이지 16번으로 가셔가지고요. 자,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세요. 자, 이게 뭐라고요? 약식에 대한 정식, 이제 상소와 재심 같은 데 있는 거죠. 형사재판에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형소법 가면 좀 더 이제 복잡하게 배우는 건데, 뭐 이걸 지금 여러분들 헌법에서 외우라고 지금 쓰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런 게 있다보다 확인만 해 두셔가지고.
자, 상소니까 1심에 대한 2심 재판, 2심에 대한 3심 재판이라며 있어 가지고 피고인만 상소한 사건에 대해서 상소심은 원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 선고가 안 된다 그래 가지고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겠어요? 피고인의 상소권 보장이에요. 만약에 내가 상소를 딱 하려다가도 뭔가 중한 형성, 기존의 원심 1심에서 징역 10년 나온 것보다 20년 막 끌어올려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상소를 하려다가도 주저하게 되겠죠. 그래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상소한 경우는 그 상소심에서 원심에서 때린 징역 10년까지는 때릴 수 있어도 그거보다 더 센 형은 못 때린다라는 불변금,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있고요. 이게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한 비상구제 절차죠. 재심 절차에도 그대로 들어가요. 이런 것도 이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인 거고. 자, 약식 명령에 대한 정식 재판입니다. 약식 절차가 뭔지 설명했었죠? 자, 약식 명령에 대한 약식 절차가 뭐예요? 원래 형사재판이라는 건 구두변론, 당사자, 검사, 피고인, 변호인 다 불러다가 재판을, 기일을 열어가지고 구두변론, 말로 가지고 싸우는 거를 판사가 직접 보고 듣고 해서 재판을 때리는 건데, 약식 절차는 벌금 정도 때릴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 그냥 판사가 판사실에서 서류 정도 읽어보고 벌금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 때려버릴 수 있는 예외적인 서면심이고, 이런 걸 왜 하겠어요? 빨리빨리 끝내려고. 그야말로 소송 경제를 위한 특이한 절차라고 했고, 자, 이런 특이한 절차를 진행하면 이제 피고인 측에서 억울할 게 뭐야? 피고인 측에서는 뭐야? 판사 얼굴 한번 못 봤는데 그냥 판사가 서류만 보고 유죄 판결을 때려버리니까 얼마든지 억울한 경우가 생기죠. 그러니까 일반 상소로 가기 전에 특이한 불복 제차를 하나 더 정해주는 게 발령된 약식 명령에 대한 정식 재판 청구라고 있습니다. 그럼 정식 재판 청구라면 벌금 500 나오라고 약식 명령이 발령이 됐는데 그에 대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그냥 똑같이 판사 얼굴 보고 기일 잡아가지고 재판해주는 똑같은 1심 재판을 그냥 해주는 거야, 처음부터. 그게 정식 재판 청구고요. 약식에 대한 정식 재판 청구에도 이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형종상향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고요. 뭐 비슷해요. 결론은 더 불이익한 걸 못 때리는 건데 그 불이익한 걸 못 때리는 게 불이익 변경 같은 경우는 중한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거고, 형종상향, 형의 종류예요. 그냥 좋은 표현 그대로입니다. 형종상향 같은 경우는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거예요. 차이까지는 여러분들 헌법에서 정리할 거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이런 것들 정리하는 거고요. 뭐 굳이 또 정리할 필요 없다 그랬죠. 굳이 또 그냥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을까 봐 보면 중한형 같은 경우는 벌금 액수의 상향도 안 돼요. 징역, 벌금에서 액수가 올라가고 형기가 올라가는 게 안 되거든요. 근데 중한 종류이기 때문에 벌금은 같은 종류의 중한 종류가 아니죠. 그래서 형정상향에서는 벌금 액수로 올리는 건 가능해요. 벌금을 징역으로, 종류로 올리는 것만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정도 차이가 있는 건데 어쨌든 취지는 똑같죠? 피고인 측의 상소권, 정식 재판 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고 불이익하게 더 올리는 걸 안 되는 걸 올리는 걸 금지하는 거예요. 자, 이 동그라미 2항 보세요. 자, 이게 왜 법관의 양형결정권 침해 문제가 생긴다고요? 판사가 기존에 벌금 나온 사람을 징역에 10년 나온 걸 15년으로 이렇게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게 막는 거잖아요. 형의 양을 정하는 건 원래 판사 재량인 건데 그런 재량권을 제한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과잉금지 원칙 침해까지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용어가 어려우니까 설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 헌법적인 말이 어려운 건 없죠. 자, 동그라미 3번도 형사법에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파기 판결, 상소법원 파기 판결의 상급심의 파기 판결의 구성력인 겁니다. 자, 파기 판결이 뭐라고요? 1심, 2심에 불복해가지고 항소, 상소를 제기하면 상소심에서 뭘 판단하는 거예요? 기존의 원심 재판 판결이 제대로 됐냐 안 됐냐 당부를 심사하는 거고, 상소를 인용하면 어떻게 돼요? 상소를 인용한다는 거는 기존의 원심 판결이 위법하고 부당하니까 그걸 깨버리고 파기하면서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고 다시 재판하고 하는 거예요. 파기 판결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상소를 인용할 때 나오는 겁니다. 내용은 뭐라고요? 기존의 원심 판결이 위법, 부당, 잘못됐다는 판단이 들어가요. 파기 판결에는. 그럼 파기 판결의 구성력은 뭐예요?
파기해가지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가지고 다시 동일신고의 재판을 다시 함에 있어가지고 잘못된 내용을 반복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건 잘못됐으니까 위법한 거다라는 상급심의 판단에 당해 하급심이 구속돼가지고 따라야 된다라는 게 법원조직법 8조에서 규정하는 파기 판결의 구속력이라고 했어요. 그 정도 딱 의미 읽어보고 이해하면 이제 판례는 읽을 수 있죠. 이게 오히려 형사법적인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판례가 안 읽히는 거지 무슨 헌법적인 법리가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23페이지 동그라미 3번 한번 보시면 그냥 그대로 써있죠. 자,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 판단, 특히 파기 판결이에요. 당해 사건에 한정해가지고 하급심 법원을 기속한다. 자, 우리 사건에 하나는 거고 같은 법리를 하더라도 다른 사건 재판부에서는 얼마든지 달리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대법원 가가지고 막 판례가 바뀌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있죠? 당해 사건이 하나고요. 동종이라는 선례로서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고 얼마든지 다른 사건 법원에서는 들이받으면서 다른 판단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페이지 17번으로 가셔가지고 기억번은 맨날 나오는 거죠. 자, 법관의 정년은 법원조직법이라는 법률에 정하는 거니까 정년 연장, 법률 개정으로서 국회에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나머지들은 그냥 규정 맞춰가지고 읽어보시면 되죠. 그래서 디귿번 같은 경우 법원조직법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역시 기출이 최근에 한번 됐으니까 전체 조문전에 한번 쫙 하셔야 돼요. 그리고 리을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24페이지 18번 헌법소원으로 가셔가지고요. 헌법소원의 요건 관련 해석이죠. 자, 그래서 해설로 바로 가보실까요? 자, 25페이지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직접성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밑줄 부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동그라미 3번 한번 보세요. 자, 공권력 행사성,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냐 관련해가지고요. 그 밑줄 부분 한번 쭉 읽어보죠. 자, 국방부 장관 등의 군내 불원서적 차단 대책 강구 지시는 이것만 가지고 바로 직접성에서 이걸 대상 헌법소원 청구할 수 있냐죠? 그 지시를 받은 하급 부대장이 일반 장병 대상으로 하여 그에 따른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함으로써 비로소 기본권이 제한되는 바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이걸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청구는 요건을 못 갖췄다. 각하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판례 지문들은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26페이지 19번으로 가셔가지고요. 자, 기억번 지문이 좀 까다로웠죠. 기존에 기출이 안 된 판례기도 하고. 자, 기억번을 한번 가보시면, 자, 첫 줄부터 한번 보죠. 자, 헌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종류를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헌법에서 직접 종류 구조를 명시하지 아니하니까 뭐예요? 이런 것들은 국회에서 입법자가 알아서 정할 거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 줄. 헌법상 제도 보장이 기본이죠. 지방자치제도 보장의 핵심적인 영역 내지 본질적 부분은 특정 지자체의 존속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제도 자체만 살아있으면 되는 거죠. 기초자치단체 같은 거 날려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치행정을 일반적으로 보장하는 거다. 자, 그래서 뒤에 있는 표현이 지문에 나온 거죠. 자, 현행법에 따르는 중층구조 등을 존속할지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 재량이지 법률 개정해가지고 날려버리는 게 무슨 헌법 위반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네, 리을번으로 한번 가보시면 지방자치법상 주민투표 규정이죠. 동그라미랑 자주 나왔었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런 주요 결정 사항 등에 대해서 주민투표에 붙여야 되는 게 아니라 붙일 수 있다죠. 재량권은 일단 인정됩니다. 자, 다음 28페이지로 가셔가지고요. 자, 20번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국회의장의 직권 상적, 예외적, 비상적 권한에 해당한다. 그 평가 판례 표현 그대로 한번 봐두시고요. 자,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세요. 정보위원회 비공개는 자주 나왔던 거죠. 정보위원회는 일반 상임위원회와 다른 특징이 있다 해가지고 쫙 정리했던 것들 여러 번 기출로 됐었고요. 그래서 바로 정답 맞추는 거에는 뭐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자, 또 나머지 지문들도 맞춰가지고 판례랑 규정을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요. 특히 동그라미 4번 그 국회법 93조 관련해가지고 조문권이 꼭 해두시고요. 자, 여기까지 보면 이제 기출해설이 다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답 지문이랑 좀 볼 것도 위주로 빨리빨리 본 거죠. 계속 얘기하지만 물론 지금 이번에 시험 보시고 이번에 이제 붙어가지고 다음번에 공부 안 하실 분들은 이 정도 확인하고 내가 맞췄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건데 결국 이제 다음 시험을 뭐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다음 시험을 준비하려고 지금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훑은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꼭 복습 시간 한두 시간, 두세 시간 꼭 확보하셔가지고 정답 지문도 자세히 그냥
해설 달아놓은 거 규정까지, 다른 지문 규정까지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 정답 외의 지문 해설들도 맞는 것들 정리해가지고, 맞게 정리해가지고, 꼭 판례랑 밑줄 친 거랑 밑줄 안 친 규정 판례까지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려고 보는 거니까 다음 시험 준비하신 분들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복습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전체적인 난이도 좀 올라갔지만 그렇게 커트라인이 떨어질 정도의 난이도 조정은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착실히 공부하시면, 제가 말한 이제 착실한 건 뭐야? 막 문제만 돌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메인 교재를 기본서 정리하면서 잡고, 그 기본서에 대한 회독수, 기본서에 있는 판례들 다 공부하는 걸 돌리면서 기출 문제를 정리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다른 시험 직렬 막 문제 추가로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회독수 늘려가고 이제 최신 판례까지 추가해가지고 차근차근 공부해서 시험장 들어가신 분들한테 무난하게 풀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착실하게 공부한다는 얘기는 막 문제풀이만 막 돌리면, 문제풀이만 돌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푼 기출문제 풀이 안 들어가 있는 판례가 나오면 대응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은 뭐 문제를 더 늘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본서에 들어가 있는 걸 기본으로 잡고 최신 판례랑 문제풀이로 보완해가지고 그걸 계속 돌리면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커리큘럼 자체도 짜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험으로 이제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그렇게 차근차근 준비하는 거고, 어떤 다른 뭐 효율적인 방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수업 시간에 계속 강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기출 문제 풀 이제 해설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 좋은 결과 있으실 바라면서 이제 다음 정규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